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회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지난 차에 이어서 5번째 물, 6번째 소금, 7번째 감미제, 8번째 유지류, 9번째 유제품, 10번째 이스트 푸드, 11번째 계면활성제, 12번째 팽창제, 13번째 안정제, 14번째 향료와 향신료, 마지막으로 초콜릿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입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싸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물이 우리 제빵이나 제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사용하는 그런 기능으로서는 처음에 원료를 용해 혹은 부유시켜 분산하고 글루텐을 형성시키며 반죽의 대기와 농도를 조절한다. 이 얘기는 반죽에 물을 집어넣어서 재료들을 녹이고 또한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글루텐을 만들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주면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소금, 설탕, 분유 여러 가지를 넣지만은 이런 재료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이 글루텐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에다 감싸는 거고, 또한 이 설탕 같은 건 녹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물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효모에 활력을 주고 효소의 활성을 제공한다. 앞에서 이스트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때 효소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효모라고 하는 거가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효모나 이스트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이 물 속에서 설탕을 분해해서 가당하고 포도당을 만들고, 이것이 또 나중에는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이 됩니다. 근데 이 설탕이 분해가 되려고 하면은 자체에서는 분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물이 필요해야 됩니다. 정말에서 어떤 공간 물 안에 설탕이 있고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가서 찌마데라는 효소가 설탕하고 가당을 분해를 해가지고 가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자류와 빵류의 제품별 특성에 맞게 반죽 온도를 조절하기 용이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밑에 있는 거 보실게요. 빵 반죽 시 물 온도 조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가자 반죽 시 물 온도 조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나 가자를 만들 때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정말서 빵은 이스트가 있고 이스트는 살아있는 균입니다. 근데 이 균이 온도가 적정해야지 설탕을 분해해서 가스를 내게 되는데, 이 온도가 너무나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빵이 부풀리는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물 온도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즉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식빵을 반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는 이 빵 반죽의 온도를 27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더워요, 밖에가. 그럼 반죽 치는 동안에 이 밖의 온도가 더우니까 빵 반죽의 온도가 30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빵이 빨리 부풀었다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죽 온도를 27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외부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얼음을 넣어줘야 돼요. 얼음을 넣어서 물을 차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빵 반죽의 온도를 27도를 맞추기 위해서 온도를 낮은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경도에 따른 물의 분리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ppm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밀리그램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일단 이제 이 경도라고 하는 거는 물의 단단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도는 물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것에 사용하는 탄산칼슘의 양으로 환산해서 ppm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ppm은.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약 중량의 100만 분의 1, 중량의 10만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ppm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퍼 밀리언 해가지고 100만 분의 1 단위입니다. 이게 아주 문제는 짧게 나오고 보기도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ppm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수, 물 중에서 경수입니다. 자, 이 180pp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한대로 이 탄산칼슘의 양을 환산시킨 것이 많을수록 단단한 물이 되고 이 양이 물에 작으면은 이제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단단한 물이라고 하고 센 물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일반 빗물이 아닌 광천수, 바닷물, 온천수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중에서 빵 반죽을 할 때에 우리가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중에서 뭐 바닷가에서 물을 갖다가 지하수로 끓여서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육지에 있는 지하수하고 물의 성분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데 바닷가에서 물을 갖다가 뽑은 걸로 해서 일반 수돗물이 아닌 그런 물로 빵을 만들면은 반죽이 굉장히 단단하게 엉겨서 발효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런 물을 경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 경수를 사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빵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발효 시간을 연장시킨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적당한 물이 있는데 이 물보다 너무나 이 칼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럼 칼슘량이 많으면은 이 반죽의 글루텐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발효가 잘 안 되니까는 발효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스트 사용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발효 시간을 오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메가를 첨가하거나 효소 공급으로 발효를 촉진시킨다. 자, 메가를 첨가를 시키면은 당의 분해가 이당류가 단당류로 분해가 되는데 이 단당류가 빨리 많아질수록 가스를 많이 내요. 그래서 빵이 빨리 잘 부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D급 보시면은 글루텐이 단단해짐으로 사용하는 재료 중에 이스트 푸드, 소금, 무기질을 감소시켜 물의 경도를 낮춰준다. 자, 여기에 이스트 푸드하고 소금하고 무기질이 있는데 여기서 무기질도 칼슘을 얘기합니다. 또 이 이스트 푸드 안에도 그 칼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량을 줄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도 반죽을 글루텐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수라고 하는 물을 넣으면은 평상시 이제 악경수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이 물보다 경도가 세기 때문에 단백질을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빵이 잘 안 부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경수의 종류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 경수, 영구적 경수 해가지고 일시적 경수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끓이면은 불륜성 탄산염으로 분해되고 침전하여 가라앉아서 연수가 된다. 그러니까 단단한 물이 끓이면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물은 일시적 경수고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영구적 경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연수입니다. 연수는 경수와 반대로 ppm이 60ppm 미해합니다. 그래서 경수는 180ppm 이상이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이 탄산칼슘의 양이 작아 있는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단물 또는 민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근데 반죽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연해져요. 단단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죽이 질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못 넣게 돼요. 물을 많이 넣어야지만 빵이 빨리 굳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뒤끝 보시면은 반죽이 끈적거리는 점사성이 증가한다. 반죽을 치면은 반죽이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데 찐덕찐덕되게 돼요.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반죽에 지나친 점사성이 원인이 되어 굽기 시 반죽에 오븐 스프링을 나쁘게 한다. 자, 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죽을 해서 불린 다음에 굽는 것이 빵이에요. 근데 이 가스를 나오는 거를 포집을 즉 말해서 잡고 있어야지 빵이 부푸는데 이 경수로 반죽을 치면 단백질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으로 가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반죽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피가 작은 그런 빵이 됩니다. 그래서 오븐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오븐에서 빵을 구울 때 빵이 이렇게 부푸는 걸 오븐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연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은 빵이 나오느냐? 조치사항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반죽이 부드럽고 끈적거림으로 2% 정도의 흡수율을 낮춘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물을 많이 안 빨아먹어요. 밀가루가. 그 물이 들어가도. 그러면 반죽이 질어지거든요. 그럼 질어지면은 모양을 만들 때 이럴 때 손에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2% 정도를 덜 넣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 보시면은 가스 보일력이 적음으로 이스트 푸드와 소금을 증가시켜 물의 경도를 높여준다. 앞에 경도와는 반대죠. 그래서 앞에 물을 썼을 때는 악영수 단단한 물을 썼을 때는 반대로 이스트 푸드 그다음에 소금 무기질 이런 걸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런 걸 첨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연수입니다. 이건 60에서 180 ppm 정도. 약간 조금 연수보다 약간 힘이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악영수라고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이 악영수라는 단어하고 옆에 있는 ppm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악영수는 이 ppm이 120에서 180 ppm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빵을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물은 했을 때 보기에서 악영수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또 보기에서 180 ppm 이상, 160 ppm 미만, 120에서 180 ppm 미만 이런 식으로 보기가 ppm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은 악영수고 ppm은 120에서 180 ppm 미만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H에 따른 물의 분류입니다. 물에도 여러 가지 그 pH 종류가 틀립니다. 물론 어디에서 물이 나오느냐, 빗물이냐, 광산수냐, 바닷물이냐에 따라서도 이 pH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란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가장 적당한 물은 pH 5.2에서 5.6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그 알칼리로 가면은 이스트가 활동하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활동을 해서 가스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한 pH 5.2에서 5.6을 사용하라는 거고 만일의 경우에 그 알칼리성을 쓰게 된다면은 그 밑에 노란색 부분 줄진 부분을 보면은 이스트의 발효와 효소의 활성을 방해한다. 주마에서 알칼리 쪽으로 가는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성물도 있고 알칼리성물도 있는데 이 중에서 중성 정도는 괜찮은데 중성보다 조금 더 pH가 올라간 거 좀 센 알칼리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스트 푸드 양을 갖다가 조금 증가를 시켜라. 너무 알칼리일 때는 반죽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잘 안 되는데 자, 이스트 푸드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안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이 칼슘이 반죽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다음에는 산성입니다. 산성을 사용했을 때에는 반죽이 너무나 강한 산성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스트의 발효와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켜 발효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빵 반죽에 글루텐을 용해시켜 반죽이 찢어지기 쉽다. 중마에서 너무나 산성이면은 발효는 좋지만은 발효하는 동안에 이 산에 의해서 산성이 되면은 반죽을 한 글루텐이 녹거나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pH가 너무나 알칼리거나 산성이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pH를 보니까 너무나 강한 산성이다. 그러면은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약하게 중화시켜서 빵 반죽을 할 때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가장 싼 재료, 물 다음에 아마 싼 재료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보면은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요 네 개는 어느 빵이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재료를 우리가 제빵의 4대 재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은 진짜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셔야 되는데 빵을 만들어서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먹지를 못합니다. 아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빵 반죽 시 소금을 넣지 않으면 빵 완제품의 맛, 그다음에 향, 색, 형태, 부피,
질감 등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 들어가는 양이. 근데 그 조금 들어가는 양이 여러 가지 완제품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은 만약 여러분이 빵을 만들 때 배 앞에 있는 소금 양은 절대 양이 작으니까 나는 짠 거 싫어하니까 안 넣는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럼 왜 소금을 넣어야 되느냐? 자, 삼투압과 pH 완충 작용으로 작균의 변식을 억제하는 방부의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생선 같은 거 파는 데 가면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금이 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균이 번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고 나서 보관을 할 때 균이 생기지 못하게 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소금을 구성하는 나트륨이 당의 열 반응을 촉진함으로 빵 내부를 누렇게 한다. 빵 속이 요새는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 강력분 밀가루를 표백을 했어요. 표백을 해서 하얗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래 밀가루 색깔이 누런데 표백을 해서 누렇게 나오니까 소비자 그 연명 같은 데 있는 데서 이건 표백 처리를 한 거 아니냐 정말해서 표백 처리를 하면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럴 때 이 소금을 넣게 되면은 속이 약간 누런색이 나가지고 그 하얀색을 갖다 약간 누런색을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밀가루색을 보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 소금의 나트륨 양이 당의 열 반응을 촉진하므로 빵의 껍질색이 갈색이 되는 것을 돕는다. 우리가 이제 빵을 구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껍질이 난 빵, 껍질색이 난 빵, 껍질색이 안 난 빵. 그래서 호빵, 찐빵은 색이 안 난 빵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색을 내요. 왜냐하면 이 색을 낼 때에 그 빵의 특이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소금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설탕의 감미와 작용을 하여 풍미를 증가시키고 맛을 조절한다. 소금을 들어가면은 설탕량이 적게 들어가도 단맛을 더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차성을 방지하고 강한 저항성과 신장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빵 반죽에 부여한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은 반죽을 갖다가 조금 더 잘 늘어나게 해주고 글루텐에 힘을 주고 또한 한쪽으로는 반죽을 칠 때 반죽이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반죽을 할 때 들어가게 되면은 글루텐을 갖다가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은 글루텐 막을 얇게 하여 빵 내부의 기공을 좋게 하고 빵의 외피를 바삭하게 한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기공이 나옵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빵 반죽을 해서 공기층, 주면서 탄산가스가 찬 부분, 빵을 잘라보면 구멍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공하고 기공 사이를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너무 두꺼우면 씹을 때 뻑뻑하게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가지고 조금 좋게 해가지고 씹을 때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글루텐을 강화시켜 반죽은 견고해지고 제품은 탄력을 갖게 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죽을 할 때 글루텐을 단단하게 해서 빵의 모양도 통통하게 이쁘게 나오고 그다음에 빵을 다 구운 거를 꼭 눌렀다 놔두면 다시 복원이 되죠. 아마 그런 것들을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삼투압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이제 삼투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투압에 의하여 이스트의 활력을 영향을 미치므로 소금의 양은 빵 반죽 발효 진행 속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자, 소금 양은 2%가 평균적이나 그 이상 사용하면 발효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삼투압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트 균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거에 한 100배만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이 보면 입자가 있죠. 그 입자가 예를 들어서 이스트에 100배만 하다고 쳐요. 간단하게 제가 이스트라고 하고 100층짜리 아파트가 소금의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이스트에 있는 수분을 소금이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안에 있는 수분이 빨려 나가면서 이스트가 죽어버리죠. 이때 이제 그 역할이 어떠한 물질이 한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밀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설탕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을 강의했을 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밀가루하고는 닿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삼투압 작용이 소금에서 일어나고 설탕에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실험을 해본 결과 보통 밀가루 100g을 쓸 때 이 소금의 양은 2%가 넘어가게 되면은 짠맛도 강해지고 또 글루텐도 너무 단단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한 1.8% 내지 2%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에서 설탕을 사용하는 그 양이 맞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1 내지 2%, 2 내지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치를 찾는 거죠. 보통 이제 2%에서 근사치, 1.8에서 2%를 근사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9번의 맨 마지막 보시면은 반죽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후연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빵 반죽을 치는데 밀가루하고 물하고 소금을 넣어요. 같이. 그러면 이때 소금이 물을 빨아먹게 돼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럼 이 물이 단백질에 들어가서 글루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일단 소금이 물을 갖다가 빨아들인 다음에 소금이 녹아서 얘가 다시 물이 그때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서 글루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어느 정도 글루텐을 형성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이 후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반죽할 때 소금을 넣는 게 아니고 반죽을 어느 정도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을 넣는 거를 후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감미제입니다. 감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양 자당을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제당이 있습니다. 정제당은 이제 불순물과 당미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데 설탕을 만드는 그 원래 사탕무, 사탕수수가 있죠. 거기에서 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당밀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색깔이 진합니다. 그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면 하얀 설탕, 여기다가 간단하게 해서 정제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제당 중에 이제 액당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화당이라고 하는 거는 물엿처럼 약간 녹아 있는 겁니다. 끈적끈적하게. 그런 걸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집어넣으면은 빵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 전화당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빵이 오랫동안 노화되는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전화당의 특징입니다. 트리몰린은 일반적으로 이 전화당을 갖다가 트리몰린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과점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은 이 전화당 소리는 못 듣습니다. 거기다가 이 트리몰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몰린이 뭐냐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전화당은 설탕에 비해서 당도가 좀 높습니다. 앞에 시간에 감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전화당의 감미도는 130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감미도가 100일 때 약 1.3배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약간 물엿처럼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황설탕이 있습니다. 황설탕이 있고, 그다음에 분당, 입상형당, 한밀당,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전 정제당 중에서 황설탕, 우리가 약과 만들 때 누렇게 색깔나게 만드는 당입니다. 그다음에 분당은 설탕을 아주 곱게 부셔가지고 만든 가루 설탕입니다. 근데 이 설탕을 분해를 하면은 이제 수분을 빨아먹습니다. 앞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체가 덩어리가 집니다. 그 덩어리가 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3%의 옥수수 전분을 안에다 넣고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이제 서로 응고 재료, 응고 방지제 서로 붙지 않게끔 하는 거를 뭐를 사용하냐, 그다음에 몇 %를 사용하냐 이렇게 가지고 3%의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상형 당이 있습니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각설당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는 정제당, 그러니까 하얀색을 얘기한 거예요. 당 중에서 하얀색이 정제당이고, 그다음에 한밀당은 이제 그 안에 그 당밀이 섞여 있는 겁니다. 색깔이 이제 진한 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떡을 먹을 때 호떡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검은 설탕이 있습니다. 그 설탕을 우리가 흑설탕이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하얀 설탕에다가 갈색을 짚은 색, 그걸 갈색 설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포도당하고 물엿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 우리 제과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 포도당하고 함수 포도당이 있는데, 이 설탕이 분해되면은 과당하고 포도당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분말화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이제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엿은 아시죠? 물엿을 떠가지고 계량한 다음에 다시 긁어서 반죽에 넣는 거랑, 예를 들어서 물엿이랑 똑같은 단맛을 가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가루로 해놨을 때 이걸 가지고 저울에 달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달기 편하게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중에 이제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함수 포도당, 수분이 없으면은 무수 포도당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물엿입니다. 물엿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빵보다는 제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 물엿에는 포도당, 메가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당류, 그다음에 덱스트린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 물엿입니다. 그래서 물엿 자체에는 뭐 어떤 것이 하나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성분이 들어 있고, 또 이 성분들도 그 물엿의 종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물엿을 보시게 되면 5번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D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물엿 중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은 물엿 제품의 D50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물엿 중에서 약 50%가 물엿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기 힘드시면 앞에 D가 일반적으로 이 포도당을 덱스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덱스트로의 약자 앞에 D를 같이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D2 그러면 D 숫자가 많을수록 포도당이 함량이 물엿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D 80 그러면은 전체적인 물엿 중에 포도당이 한 80% 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당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당밀은 검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정제한 부분이 정제당, 하얀 설탕이 되는 거고,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집어넣은 거를 한밀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호떡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당을 얘기를 합니다. 자,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3번에 두 번째 칸에 오픈 케틀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 케틀은 당밀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당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서 고급스러운 당밀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오픈 케틀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당밀을 넣는 이유입니다. 당밀을 넣으면요 색깔이 좀 검해집니다. 제품이. 근데 왜 이렇게 검게 하는데 넣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당밀에는 특이한 아주 냄새가 있고 단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호떡을 거의 다 잡숴 보실 텐데 호떡을 먹을 때 뜨거울 때 먹으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밀을 보시면은 이제 분말도 있고 지금 앞에 사진처럼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액체로 된 걸 넣으면은 앞에서도 전화당을 빵에 넣는 이유가 빵의 노화를 더디게 해준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밀도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품에 집어넣게 되면은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당밀이 수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향료와의 조화를 위하여 사용한다. 다음에 네 번째, 당밀의 독특한 풍미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제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뽑아낸 원액이에요. 당밀이. 그래서 색깔이 검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당밀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설탕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있느냐 많이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오픈 캐틀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양이 작을수록 색깔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당밀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술이 럼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럼주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처럼 당밀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가는 일반적으로 보리를 키웠을 때 싹이 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탄수화물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빵을 갖다가 빨리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번째에 보시면은 색을 갖다가 아주 이쁘게 껍질색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메가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메가 시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 시럽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 앞에 보면 효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이 효소가 들어가면 빵이 빨리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사용할 때 이제 빵을 빨리 발효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럽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물엿, 전하당이랑 같은 것처럼 끈적끈적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노화도 지연시키지만은 설탕이 물을 먹고 녹아 있다가 어느 정도 뭐 잘못되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그러면은 설탕이 이렇게 결정화가 됩니다. 그걸 이제 수분, 껄쩍껄쩍한 수분을 가진 이런 메가 시럽이 같이 설탕을 품고 있다면은 설탕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입자로 되는 그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유당입니다. 유당은 일반적으로 젖당이라고 하고 젖에 있는 당을 유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3번 보시면은 유당은 젖상균, 유산균이나 대장균에 의해 발효가 되어 유산을 생성한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당은 유산균에 의해 또한 대장균에서 발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스트 효소를 공부할 때는 이스트가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분해는 발효시키는 거는 젖산균하고 대장균이 한다. 그러니까 이스트하고 이 문제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빵 과자에 미치는 감미제의 기능입니다. 제일 큰 거는 뭐 단맛이 있지만은 빵에서는 특별히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식빵 같은 데서는. 근데 이제 과자에서는 넣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있는 제빵에서는 이스트가 가스를 낼 수 있는 영양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는 포도당이나 가당을 먹고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에다가 감미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단맛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빵이 부풀 수 있게 탄산가스를 내거나 또는 알코올을 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자에서의 기능입니다. 과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맛입니다. 단맛을 내고 또 한 가지는 이 수분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보시면은 5번 보시면은 윤활작용으로 과자 반죽의 흐름성, 퍼짐성, 절단성 등의 물리적 성질을 부여한다. 이것은 윤활작용은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우리가 식빵이나 이런 데는 아주 조금 넣고요. 이때는 이제 빵이 색깔을 내는 겁니다. 빵을 부풀고. 근데 이제 앙금빵이나 소그릇빵 같은 데는 설탕량이 좀 많아요. 이런 빵은 단맛을 주려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여기서 빵에 대한 이론, 다음에 빵에 대한 제조,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거의 다 식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식빵 그러면은 설탕이 색깔 내는 부분, 가스가 내는 부분, 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넣는 것이
이제 감미제예요. 근데 이제 과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색깔을 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한 단맛을 내기도 하고 이 수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 수분을 설탕이 품고 바깥으로 못 나게 하는, 주면서 노화 속도 지연을 오래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유지류를 보겠습니다. 유지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버터, 쇼트닝, 그다음에 마가린 이렇게 덩어리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식용유처럼 액체로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체로 되어 있는 거는 지, 그다음에 기름으로 되는 건 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 위에 보면은 자, 3분자의 지방산과 1분자의 글리세린으로 결합된 것이다. 자, 요거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앞에서 지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방산 지방산 3분자에 글리세린 3개가 한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유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유지는 지방산 몇 개와 글리세린 한 분자로 되느냐, 그래서 뭐 가로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여러분이 외우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빵 과자에 사용하는 유지의 종류와 특性중에서 버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터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노란색 부분. 자, 우유 지방은 부티리산 함유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자, 그래서 이제 부티리산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뭐 이제 그 위에 보면 우유의 그 버터에서 성분은 수분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가장 이 버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요 그 부티리산이 있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거하고는 다른 데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버터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버터 대용품으로 만든 거고, 성분은 지방 80%, 수분 16.5%, 소금 3%, 유화제 5%, 그다음에 향료, 색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금을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보통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소금은 세균을 갖다가 번식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지방이 버터가 빨리 상하지 않게끔, 또한 균들이 번식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가 좀 첨가를 시킵니다. 다음에 라드입니다. 라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 옆에 뚝뚝 떨어지는 기름이죠. 이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요게 이제 라드인데, 요걸 정제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쇼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드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버터, 마가린, 라드, 우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름들이 약간씩 그 성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약간 바삭거린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거 있죠. 어떤 제품은 물렁거리고 어떤 제품은 바삭거리게 되고, 이렇게 바삭거리게 하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친 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는데, 이거 이제 가수성범위입니다.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변하지 않고 성질을 유지하는 부분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해서 버터는 13도에서 18도 사이에서만 이 형태, 버터의 그 말랑말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3도 밑으로 내려가면 단단하게 굳기 시작을 하고 18도 이상이 되면 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가지고 내가 쿠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이 작업장의 온도가 13도에서 18도 안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겨울에, 한겨울에 내가 쿠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 버터로 이 작업장의 온도가 추우면 버터가 딱딱해서 작업을 못해요. 또 한여름에 작업장의 온도가 높으면 반죽이 버터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범위 내에서 그 물질이 변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는 그 범위를 가수성 범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수성 범위가 많이 틀립니다. 그 밑에 라드를 보시면은 라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돼지에서 나오는 기름이죠. 자, 이거는 10도에서 25도입니다.
그러니까 10도에서 25도 사이에는 그 라드에 약간 말랑말랑한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25도가 지나면은 녹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지입니다. 소의 기름이죠. 자, 소의 기름은 높습니다. 집어서 30도에서 40도 범위에서만 사용을 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지는 단단하게 빨리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는 이 우지를 넣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지를 넣어서 반죽을 칠 때 녹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반죽에도 다른 이스트에도 또 물을 흡수하는 부분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우지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그 고체의 기름이 작업을 할 때 딱딱하거나 연하게 굳지 않고 작업하기 좋게 그 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을 갖다가 가수성 범위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쇼트닝입니다. 쇼트닝에서는 이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이 아마 쇼트닝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쇼트닝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무색, 무미, 무치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분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작기 때문에 그냥 구별적으로 수분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다른 데는 버터나 마가린은 약 수분이 10% 이상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쇼트닝은 만지면 물렁물렁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수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쇼트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수분이 1% 있다, 5%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버터하고 마가린은 그렇게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쇼트닝은 무조건 수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튀김기름입니다. 튀김기름은 이렇게 튀겼을 때 발열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발열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쇠기름이 자꾸만 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납니다. 이 튀김기름에서 연기가 나는 온도를 발열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는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쇠기름을 한 번에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2분의 1씩 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했던 것이 계속 남게 되니까 이 기름 나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가 이제 푸른색이 나는데 이 파란색이 나면은 식용유를 새 걸로 완전히 교체를 해줘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보시면은 튀김기름의 4대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기, 이물질, 온도, 수분 이렇게 있습니다. 요 네 개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 문제도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튀김기름의 4대적 그러면은 일단 산소가 없어야 됩니다. 산소가 유지의 성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또 산패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물질인데 이물질 중에도 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튀김을 하는데 구리는 열을 빨리 받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기름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리 그릇에다가 식용유를 넣어서 제품을 튀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많이 접할수록 기름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식용유를 한 번에 딱 그냥 어떤 제품을 튀겨서 버리고 새로운 걸 쓰면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그렇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기름이 상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입니다. 자, 물이 들어가면은 기름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튀김을 할 때 그 제품들 도나스라든가 어떠한 그 튀김들은 이 튀기기 전에 최대한 수분을 작게 해서 튀겨야지만은 기름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튀김기름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발열점이 높아야 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주말에서 내가 도너스를 튀기는데 180도가 적당한데 170도인데 벌써 연기가 난다. 그러면 그건 나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열점이 식용유가 한 212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튀기는 온도는 180도예요. 그러면 연기가 나는 온도가 212도니까 아직 안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은 180도가 안 돼도 연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는 이 제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열점이 높은 걸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온도가 차가우면요, 이 식용유가 약간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녹는 온도를 6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해서 겨울에는 이게 많이 굳어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많이 녹아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융점이 높아야 하고 겨울에는 융점이 낮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그 기름이 빨리 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E, 일반적으로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G, BHA, NDGA, PHT 구합금.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영문으로 된 제품명의 약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자, 영어로 된 이 약자도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빨리 안 상하게 하는 것이 항산화제고, 이 항산화제가 작용하는데 이런 보완제를 넣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산화제하고 항산화제하고 보완제하고 이제 혼동이 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구연산, 주석산, 인산은 항산화제가 아니고 위에 있는 항산화제가 작용을 할 때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구연산, 주석산, 인산 여기도 같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지 중에서 가소성, 안전성, 크림성, 유화성, 수트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지를 사용할 때 필요 없는 부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외에 또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 5가지의 성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중에서는 이제 우유, 분유, 그 다음에 연유 이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우유의 비중입니다. 우유는 물에다 넣게 되면 약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가 1.03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보시면은 1.3 이렇게 앞에 공을 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답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의 비중은 물보다 아주 조금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1.030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우유의 단백질이 있는데 그중에 80%를 차지하는 것이 카제인이라는 겁니다. 네, 저 카제인 단백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살균법인데 저온 장시간, 고온 단시간, 초고온 순간법 이 3개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저온 장시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해가지고 고온 단시간, 초고온 단시간법의 그 하는 방법들이 나열이 돼서 같이 그 중에서 이제 60에서 65도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시우입니다. 시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빵 반죽에 우유를 넣게 되면은 이 반죽 우유 안에 혈청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반죽을 갖다가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우유죠. 바로 소에서 짠 우유.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끓여서 빵 반죽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시유가 현타액인 이유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비카로틴 때문이다. 현타액은 우유가 약간 뿌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뿌옇게 된 성질은 베타카로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축 우유 중에서 크림, 연유가 있는데 그 연유 중에서 가당연유. 가당연유는 연유 중에서 설탕을 첨가한 걸 가당연유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무당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연유는 우유 40%에다가 설탕을 첨가해서 부피를 갖다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꼴쭉하게 만든 거죠. 다음에는 분유입니다. 분유 중에서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전지분유, 탈주분유가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가당분유, 혼합분유는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탈지분유에서 유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지분유라고 하는 거는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또 지방도 뺀 거예요. 그래서 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남는 것이 뭐냐면 유당이 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당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스트가 분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당도 색깔을 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빵을 만들 때 이 탈지 분유를 많이 쓰게 된다면
색깔이 정상적인 빵 색깔보다 좀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유장이라는 게 있고 치즈라는 게 있는데 치즈를 설명하겠습니다. 치즈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젖에서 낸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뭉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뽑아낸 걸 우리가 이제 치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우유 속에 80% 정도 차지하는 단백질이 카제인이라고 했죠. 이 카제인을 갖다가 렌이라는 효소를 집어넣어서 뭉치게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뽑아낸 것이 치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이제 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뽑아내는데 치즈보다는 조금 걸쭉한 상태입니다. 요구르트고, 다음에 이제 버터는 그 단백질만 쭉 뽑아내 가지고 뭉쳐서 만든 건데, 거기에는 이제 유지방하고 유단백분, 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는 일반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종류에 무염버터, 가염버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염버터는 일반적으로 아까 기름이 빨리 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버터에도 그 지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랑 부딪히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넣은 거고, 다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넣는데, 그때 사용하는 버터는 소금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안 들어가는 버터는 우리가 무염 버터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제품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유당은 갈변 반응식 겉껍질 색깔을 진하게 한다. 이건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죠.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빵을 만들 때 4 내지 6%의 탈지 분유를 넣었을 때 얘기해요. 정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빵을 만들다 보면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많이 넣는 것도 있고 조금 넣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탈지 분유를 넣는 이유는 밀가루에 없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넣거나 우유가 없으면 분유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영양도 좋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3% 미만 들어갔을 때, 밀가루가 100일 때 3% 미만으로 들어가면은 1, 2%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가장 너무나 많이 들어가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칼슘이 있어가지고 반죽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4 내지 6%가 우리가 식빵을 만들 때 가장 적당한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스트 푸드입니다. 이스트 푸드는 요새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건 옛날에 나왔던 건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다만 이스트 푸드라고 하는 거는 빵을 만들 때에 처음에 아까 물의 경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는데, 자, 어느 지역의 물이 경수예요. 그래서 반죽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칼슘을 집어넣은 것이 이스트 푸드고, 또 한 가지는 반죽을 할 때 이스트가 있으니까 이스트가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소죠. 그래서 이런 아모늄 계통을 넣어가지고 빵 반죽 속에 있는 이스트가, 이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이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보완제로 사용한 것이 이스트 푸드입니다. 근데 말은 이제 이스트의 영양분이지만은 원래 처음 목적은 물 조절제예요. 아까 칼슘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그 무기질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래서 밀가루 중요한 대비 0.1 내지 2%를 쓴다. 제빵 계량제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1 내지 2%를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랑 같이 혼동이 돼서 나오니까 이스트 푸드는 무기질이고, 무기질은 아주 조금 들어가도 큰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넣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성분 중에 pH 조절제. 아까 pH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스트가 알칼리보다는 약간 산성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pH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효소제가 있고 산성, 인산, 칼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트도 살아있는 거니까 빵 속에서 발효를 하는 동안에 얘도 이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칼슘, 인산칼슘, 가산화칼슘 이런 것들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죽조절제, 효소제, 산화제, 환원제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면활성제는 노른자에 레시틴이 있었다. 이건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기름하고 수분이 있을 때 서로 잘 결합을 시켜서 수분이 빨리 증발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를 계면활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모노디그리세리드, 요거는 이제 계면활성제, 유화제의 한 종류입니다. 앞에서 노른자에 있는 거는 레시틴으로 있죠. 그거 외에 이제 공업용 또 상업용으로 우리 제품에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수분이 바깥으로 빨리 못 나가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모노디그리세리드이고 이 단어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레시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서 소트닌과 마가닌 같은 게 물하고 섞일 때 또는 달걀하고 섞일 때 달걀이 가지고 있는 수분하고 잘 그 지방하고 섞이게 해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팽창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스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화학적으로 만든 팽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든 그 팽창제는 효모 또한 이스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넣어서 만든 거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스파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파타는 이스트 파우더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악의 합성 팽창제를 섞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팽창제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의 속을 희게 합니다. 일반적인 그 소다는 보통 이제 그 호빵 같은 거, 찐빵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누런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런색을 띠게 하는 반면에 이스파타는 속을 이렇게 하얗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만두, 만주, 찐빵 등의 속색을 이렇게 할 때는 증조, 소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속색을 갖다가 하얗게 할 때는 이스파타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물에서부터 팽창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회차 강의로 재료 영양, 그다음에 소화 흡수,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